안녕하세요. 금속 조직학 강의하는 윤정일입니다. 지난주에 그 기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를 해드렸는데 강의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기말 시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시험을 보고 시반은 9시 55분부터 이게 2교시거든요. 9시 55분부터 6호간 314호실입니다. 그 다음에 A반은 13시 35분 이게 6교시거든요. 이거 마찬가지 6호간 314호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이게 이번 학기 저희 수업 시간이었고 수업 강의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C반은 아침 2교시 9시 55분부터 6호간 314호실, 그 다음에 A반은 13시 35분, 그러니까는 오후 1시 35분입니다. 6교시 수업 시작인데 어쨌든 그 시간부터 해서 6호간 314호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고 학교에 자주 안 왔기 때문에 건물 번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6호간이 어딘지, 그 다음에 314호실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각 건물들 들어올 때 반드시 마스크와 그 다음에 체온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스크 꼭 쓰고 오시고, 당연히 시험 볼 때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봅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감독을 할 텐데 꼭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꼭 마스크 쓰고 오시고 관련돼서 미리 꼭 건물들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9시 55분이면 그래도 한 9시 한 반까지는 오세요. 미리 와서 강의실도 좀 확인하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시험 보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13시 35분, 그러니까 오후 1시에 하는 A반 같은 경우에도 아마 1시 정도면 강의실 다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셔서 일찍 들어오셔서 강의실 찾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시험 못 보는 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계속 공지를 하긴 하겠지만 잊지 마세요. 26일 날 우리가 기말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본다. 직접 학교에서 보고 C반은 9시 55분, A반은 오후 1시 35분, 둘 다 6호간의 314호실입니다. 3층 14번 방. 됐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학기 성적과 관련돼서 과제하고 출석하고 이제 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제를 늦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내세요. 뭐 기본 점수가 다 이제 3점이긴 한데 먼저 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내도 뭐 3점을 다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1점이라도 점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꼭 내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요즘 이제 그 전에 내셨던 과제를 보고 있어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제가 맞고 틀리고 보다 그걸 접근하는 과정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답이 틀려도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본 게 중요해서 동일하게 제출만 하면 다 점수를 내는데 살펴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걸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질문은 A라는 걸 다 질문을 했는데, 그쵸? A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A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생뚱맞은 C나 D 답을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이거는 뭐랄까 점수를 위한 과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거는 0점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학생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 보는 교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봤는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100%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A라는 질문을 했는데 뜬금없이 그냥 컨트롤 V에서 C라는 대답을 한다? 모를 것 같죠. 안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0점 처리할 거니까 과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내실 것 같은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이 언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말 시험 근처에 다다라서 한꺼번에 질문 폭탄을 던지지 마세요. 저도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말 시험 가까우는데 모르는 걸 이게 이제 막 뭐 이렇게 매일 막 수십 통씩 오고 막 이러면 대응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질문하시고 그 질문한 거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도 시험 공부할 때 참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과제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과제는 기말 시험 범위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야. 그쵸? 다 들어있는 일부분의 질문일 뿐이야. 당연히 과제를 당연히 다 봐야 되는 거고, 과제 말고도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 학기 저희 수업 분량이 정말 미칠 듯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적은 양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부하시고, 그 과제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과제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을 좀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슬립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슬립 시스템. 슬립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렇죠? 전위, 즉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일 때 낮은 에너지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조합, 작은 에너지로도 움직일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야? 조밀면, 원자들이 바짝바짝 붙어있는 면에서 조밀 방향, 원자들이 바짝바짝 붙어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꼭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 슬립 시스템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진 않지만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헷갈리면 안 돼. 슬립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슬립 시스템이라는 건 낮은 에너지로도 전위가 움직일 수 있는 원자면에 있어서, 그 원자면이 가장 조밀한 면, 그리고 그 조밀한 면에서 원자들이 조밀한 방향으로 놓여 있는 쪽으로 전위가 잘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슬립 시스템은 이 둘의 조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봐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FCC를 우리 공부했었다고. 그래서 이게 4개의 면, 각 면에 대해서 각각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슬립 시스템은 총 12개의 슬립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 들은 거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12개의 슬립 시스템이라는 게. 12개 슬립 시스템이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면이야, 면. 예를 들어서 면이면 우리가 면에 111면이 있다고. 그렇죠? 111면에 방향이 가령 110 방향, 111면에 방향이 101 방향, 111면에 가령 방향이 011 방향이야. 이거는
FCC의 조밀면과 조밀 방향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무작정 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세 개야. 이렇게 조합이 하나, 두 개, 세 개야. 이런 식의 조합이 총 12개가 있다라는 거라고. 지난주에 BCC와 관련된 조밀 방향, 조밀면, 조밀 방향에 있어서, 즉 슬립 시스템이 총 12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3개만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쵸? 과제가 그런 과제였다고. 근데 이게 학생들 중에 이게 한 게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니라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된 조건으로 총 12개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이 면과 방향은 말하자면 그것을 모아놓은 합체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런 합체품 말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면과 방향의 조합을 알아보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다는 안 할 거고, 두 개만 해봅시다. 2개. 왜?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학생들이 그런 게 뭐냐면 조밀면 조밀 방향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밀러 지수로 표현하는 면과 방향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싶어. 그렇죠? 일단 이게 BCC야. BCC 구조의 조밀면과 BCC 구조에 있어서의 조밀 방향을 한번 표기해 봅시다. 됐어? 면은 빨간색, 방향은 파란색. 한번 봅시다. 이걸 면을 쳐다보면 봐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그으면 좀 더 잘 보이려나? 이게 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면이 이렇게 면이 하나 또 존재하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색채랑 구분이 되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 위에서 쳐다보면 십자로 존재하는 두 개의 면이 겹쳐 있는 거라고. 그럼 이 면에 대해서 조밀 방향은 어디가? BCC는 최대각선으로 원자들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각선 모양으로. 대각선, 여기에서 출발하는 대각선이 최대각선이 되려면 여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선 여기라고. 그럼 뭐예요? 이 면에서의 슬립 시스템은 이 면에 대한 각각의 방향 조합이 슬립 시스템이 되겠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면을 봅시다. 이 면의 밀러 지수. 기준점을 내가 이걸로 할 거야. X는 1, Y는 1, Z는 안 만나네. 무한대. 역수 1, 1, 0 면이 될 거고. 맞죠? 1, 1, 0 면. 이 면이 1, 1, 0 면이야. 1, 1, 0. 이 면, 요게 1, 1, 0 면이 된다. 이 면이. 됐죠? 1, 1, 0 면이야. 그러면 방향, 요 방향이잖아. 그쵸? 그러면 요 방향 하나만 하자. 요 방향 따지면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치면 이 시작과 끝을 갈 때 X, Y, Z 순서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럼 가보면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야.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파란색으로 해야지.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Y 방향으로 1. Z 방향으로 1 가네. 1바 1 방향인 거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시작점으로 하고 여기를 끝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가야 돼. 시작에서 끝을 가야 돼. 출발점은 여기야. 그쵸? 그러면 얘를 X, Y, Z로 가면 돼. X, 그쵸? X, Y, Z 가면 되네. 그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y는 1. z는 x, y, z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두 개의 슬립 시스템을 내가 표기하면 어떻게 돼? 110 면에 1바 11 하나, 110 면에 1바 11바 하나. 이거 벌써 두 개야.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해서. 무슨 일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게 우리가 이면과, 그쵸? 그 다음에 이면 얘기했잖아. 조밀면 어디 있어요? BCC는 요렇게도 생기지. 요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얘는 이것과 요렇게 해서 가지는 면이 될 거고, 얘는 요렇게 해서 가지는 면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조밀면 또 어디 있어? BCC 여기 있네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려서 요렇게 면.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면 또 하나의 면. 요렇게 나오네. 그래서 면이 몇 개가 나오냐? 6개의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의 면은 모두 다 각각 2개씩의 대각선이 존재하잖아. 즉 방향이 존재한다고. 방향이 존재하면 총 12개가 나오는 거랍니다. 혹시나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 뭐 저는 여기를 시작점으로 안 두고 여기를 끝점으로 두고 여기를 시작점으로 두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여기가 시작점이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었지. 얘야.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나요? 방향을 가리킨 지수가 1, 1바 1이겠지. 여기에서 여기는 어떻게 곱하기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그 전에 밀러 지수 배울 때 얘기했었잖아요.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방향은 반대. 그쵸? 면은 곱하기를 하든 뭐를 하든 같아요. 왜? 면은 방향이 없으니까.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가리키든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가리키든 손바닥 면을 펼치면 다 같은 면이 되는 겁니다. 자, 됐네요. 면도 다 가르쳐줬고 방향도 가르쳐줬어. 실제 얘도 한번 해봤고, 이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밀러 지수가 어려운 거야. 근데 밀러 지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왜? 그건 뭘 해든 나와요. 기사 시험을 보든 뭐 편입 시험을 보든 뭘 하든 전공과 관련된 모든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밀러 지수야.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했었다. 자, 오늘 본 강의로 한번 들어봅시다. 벌써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18분이나 지났는데 지금 본 강의네요. 본 강의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날입니다.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날. 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은 이 구조를 배웠어요. 구조를 배운 거야.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야? 구조를 벗어나서 뭘 배워? 특성을 배울 거야. 특성.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 합시다. 우리가 오늘 수업할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큰 주제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쭉 지금까지 배웠던 걸 리뷰를 할 텐데, 그 리뷰에 있어서 이 말을 계속 기억하면서 리뷰를 해요. 뭐? 구조는 특성을 지배합니다. 됐어요? 구조는 특성을 지배해요. 구조는 특성을 지배한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할 거고, 우리가 벌써 이제 오늘이 12주 차고, 이제 우리가 15주 차가 마지막 시험 주고 중간에 이제 보강 있고 뭐 이런 이제 한 학기 이제 다 끝났다고.
12에 13, 14 강의는 2번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 번쯤은 리뷰를 해봅시다. 길게는 못하겠지만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금속 재료에 대해서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잘 몰랐어. 근데 여러분들이 금속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들,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건 뭐냐면 바로 재료를 우리가 분류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봤다고. 재료를 분리를 해보면 재료가 어떻게 했었죠? 재료는 금속, 그렇죠? 그 다음에 세라믹, 그 다음에 고분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분하는 거였어. 이거 우리 코카콜라 캔이 어떤 거는 금속으로, 세라믹 대표적인 게 유리니까, 그렇죠? 세라믹으로. 고분자는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잖아, 그렇죠? 다 접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 접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재료들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아직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 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금속은 가장 핵심적인 재료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금속과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었던 것뿐이다.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료는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지는구나. 자,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뭐에 대해서? 재료의 구조. 우리가 지금 쭉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다음 배웠었던 건 재료의 구조였어.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배웠어요? 그렇죠? 원자 한 개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다고. 원자 한 개의 구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전자였어. 원자 자체가 갖고 있는 당연히 각각의 고유의 성질은 다른 원자들과 구별짓는 매우 중요한 특징. 수소 원자는 산소 원자랑 전혀 다른 애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 이 둘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수소 원자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 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양성자도 아니고 중성자도 아니고 뭐라고? 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건 뭐야? 이제 원자 한 개는 뭔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원자 두 개가, 그러니까 원자 한 개와 한 개들이 만들어서, 즉 원자 두 개가 결합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봤다고. 그렇죠? 결합하는 과정에 우리가 배웠었던 게 뭐였어요? 1차 결합과 2차 결합이었다고. 1차 결합은 뭐야? 화학적 결합. 2차 결합은 물리적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화학적 결합은 전자들의 이동이 수반되는 것. 물리적 결합은 그런 전자들의 이동이 없는 것. 그게 물리적 결합이었죠. 그렇죠? 화학적 결합의 종류에는 뭐뭐 있었어요? 이온,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이렇게 해서 물리적 결합은 그렇죠? 2차 결합, 반대를 발설하고 분리우는 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이 존재했었다고. 한 개 갖고 할 수 없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한 개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그 두 개를 합쳐서 물질이 나타낼 수 있는 성질들을 우리가 배웠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한 개, 두 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건 뭡니까? 원자를 이번에는 무더기로 결합을 시키는 과정들을 배웠다고. 그렇죠? 원자로 무더기로 결합하는 조건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속 혹은 재료의 결정 구조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결정 구조의 의미가 뭐죠? 결정 구조의 의미. 결정 구조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 원자의 규칙적 배열 구조가 결정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 구조 내에서 얘네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가 뭐라고 했었죠? 단위정,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단위정. 그래서 원자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결합하는 조건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 구조, 즉 원자들이 무더기로 구성되어 있는 조건에 있어서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었어. 브라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분했냐면 7종류의 총 14가지로 분류를 했었다고. 물론 각각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얘네들에 대한 분류 기준이 뭐였었죠? 분류 기준? A, B, C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로 나타났어요.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그렇죠? 기준은 뭐 이런 거였어. 어쨌든 7종류 1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입방전개하고 육방전개는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왜? 얘네들은 우리가 쓰는 보통의 금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흔한 구조라고. 얘네들만 알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만지는 대부분의 금속들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격가지로서 결정 구조를 어떻게 알아내는 방법. 얘네들은 7종류 14가지를 어떻게 알아냈지? 알아내는 방법을 잠깐 배웠다. 그쵸?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쵸? X선 회절이라고 배웠었고, X선 회절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브래그 법칙의 기초에서 어떤 거?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만약에 보강 간섭이 발생했다면 그건 두 파의 위상차가 파장의 정수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 조건에서 결정 종류에 대한 부분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뭐죠? 5번째가 결정 구조의, 이번에는 결정 구조의 결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결정 구조의 결함. 자, 생각을 해봅시다. 결정 구조는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게 결함이란 건 뭐야? 그런 규칙적인 배열이 깨져 있는 거죠. 규칙에서 벗어난 거야. 그렇죠? 규칙에서 벗어난 거. 그렇죠? 그게 결정 구조의 결함이 되는 건데, 결정 구조의 결함에 있어서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가 있었어요? 점결함, 선결함, 면결함들이 존재했었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종류였는지는 뭐 자료를 찾아보면 될 텐데, 단지 결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점은 뭐랑 중요하게 관련돼 있어서 합금, 선은 뭐랑 변형이랑 관련돼 있었고, 면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뭐 광학 현미경을 통한 입계 관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있어서 합금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었어요? 합금은, 그쵸? 뭐였었죠? 금속간 화합물, 그 다음에 고용체, 이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로 존재하는 상들에 대해서 상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다고. 그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것만 이해하면 상태도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변형과 관련돼서 이 선결함 뭐 있었어요? 전위라고. 전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전위.
전이는 뭐가 일어난다고? 금속으로 하여금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해. 소성 변형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였었죠? 슬립 시스템. 이렇게 쭉 흐름들이 가져지는 거라고. 자, 요 키워드들 한번 좀 봐봐요. 봐보세요.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의 흐름들이야. 얘네들이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의 재료들의 구조를 알려주는 내용들이었던 거야. 이런 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를 할 수 있냐? 재료의 특성, 금속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징 중에서도 우리가 중심적으로 앞으로 볼 건 뭐냐면 재료가 그리고 금속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기계적 특성. 기계적 특성. 이 내용을 잠깐 정해 봅시다. 기계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 얘네들은 재료가 갖고 있는, 금속이 갖고 있는 뭐하고 강하고 단단한 정도. 이게 기계적 특성이에요. 됐죠? 기계적 특성이 좋다. 그럼 얘는 강하고 단단한 거야. 기계적 특성이 약하다. 그럼 얘는 뭐야? 좀 강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다는 의미라고. 기계적 특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료들, 특히 금속 재료는 모두 다 이 기계적 특성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주위를 둘러보면 금속으로 만든 애들은 강하고 단단하면 더 쓸모가 있는 애들이야. 자동차, 가령 유리를 만들어 봅시다. 유리는 단단하기는 하지만 강하진 않잖아. 사고가 나면 다 부서지겠지. 그러면 자동차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차가 뭐 전복돼서 굴러도 차가 찌그러지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 탱크, 뭐 장갑차, 이런 애들. 강하고 단단한 거. 결국은 강하고 단단함이란 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재료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로 지금까지 활용이 되어 있던 거라고.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 아니면 재질이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강하고 단단한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속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구조는 특성을 지배한다라고 그랬잖아. 원자의 구조, 원자의 결합 구조, 원자의 결정 구조의 종류, 결정 구조 내 결함, 즉 점선면의 결함, 점선면의 조건들의 결함들은 모두 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 재료, 금속이 갖고 있는 기계적 특성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구조는 특성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금속 재료가 강하냐, 단단하냐, 부드럽냐, 잘 휘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 재료의 구조, 이 재료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던 이 내용으로 이 특성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라고. 재료의 구조는 특성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구조를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공부를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이 왜 단단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든 성질은 그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원자 특성에서부터 나오죠. 저 알루미늄과 철이 비교했었을 때 왜 철은 단단하고 알루미늄이 약하죠? 그건 걔네들이 처음부터 생겨먹은 원자 특성이에요. 걔네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하지만 같은 알루미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재료의 구조를 이해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구조는 특성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힘들게 구조에 관해서 공부를 했던 거였고, 이제는 특성, 그 중에서도 뭐 기계적 특성, 기계 특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강하고 단단한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오늘 강의가 바로 여기에 이 선이에요. 선. 그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그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뒤에서 내용을, 이 단어의 정의를 보고 일단 지금 당장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부터 봅시다. 일단 응력과 변형률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건 탄성 변형이야. 탄성 변형 우리 먼저 번에 정의를 공부하면서 탄성 변형의 정의를 같이 했었죠. 뭐 했었죠? 탄성 변형. 응력을 인가했었을 때, 응력을 인가해서, 얘를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고, 응력을 인가했었을 때 뭐 재료가 변형이 돼.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응력을 제거하면 마찬가지 변형이 제거가 되는 거. 이게 탄성 변형이에요. 응력이라는 얘기를 그냥 써버렸네. 응력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 힘 정도로만 생각을 해봐요. 힘. 그러니까 이 탄성 변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그런 거지. 용수철 있어. 여러분들이 얘를 자꾸 당긴다고. 당겼다가 살살 당겨. 너무 세게 당기면은 스프링도 망가지니까, 망가지기 전까지 살살 당겼다가 놨어요. 즉 힘을 줬다가 힘을 제거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을 제거했어. 그럼 어떻게 돼? 늘어났던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게 탄성 변형이에요. 이런 탄성 변형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용수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모든 재료는 다 탄성 변형을 해요. 물론 그 탄성 변형 길이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관찰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재료들은 용수철처럼 죄송합니다. 용수철처럼 아주 살짝 당기면, 그 상태에서 힘을 제거하면 아주 살짝 당긴 것만큼에 대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게 탄성 변형이에요. 그 탄성 변형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자 구조 변화를 살펴봅시다. 재료가 금속 봉이 이렇게 있어. 봉이야, 봉. 철사라고 봅시다. 철사. 얘네들을 일부분을 띄워놓고 보면 원자들이 이렇게 쭉 잘 배열이 되어 있겠지, 당연히. 얘네들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줬어. 힘을 줘서 얘 땡기고 얘를 땡겼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밑에 주고 땡기기만 했다고 칩시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뭐 위를 땡기나 아래를 땡기나, 재료 입장에서 보면 위아래로 같이 땡기는 것처럼 느껴져. 자, 힘 땡겼어. 이게 F라고 되는데 얘는 force죠. 힘이야, 힘. 힘을 줘서 땡겼어. 땡겨서 어떻게 원래 길이보다는 어떻게 이만큼 길이 변화가 생겼어. 그 길이 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라고 부릅시다. 델타. 그리스 언어죠. 이걸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변화. 옛날에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써요. 이거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같은 거예요. 델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뭐를 나타내면 길이 변화를 나타내요. 길이 변화. 무슨 얘기예요? 힘을 줘서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 정도의 길이 있는 애야. 그치? 이 정도 길이인데 내가 힘을 줬어. 힘을 줘서 어떻게? 땡겼어. 힘을 줘서 땡겼다고. 원래 이 정도 길이었는 애가 어떻게? 이만큼 늘어났다고. 여러분도 철사 잡고 땡기면 철사 늘어나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길이가 변화된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의 원자 구조를 살펴보면 탄성 변형은 어떻게 하냐면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 원자 별의 구조도 변하지 않아. 뭐만 변해? 원자와 원자들이 살짝 떨어져 있다가 어떻게? 힘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배열에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돼? 원래 상태 처음에 이 구조에서 힘을 억지로 줘서 내가 이만큼 늘렸다 하더라도 얘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당연히 길이도 돌아가겠지. 이게 탄성 변형이잖아. 탄성 변형이 일어날 때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원자의 구조 변화를 살펴본 거야. 결론적으로 뭐야? 원자 내 구조 변화는 없지. 단지 원자들 간격이 잠깐 늘어났다가 힘을 줄 때는 잠깐 늘어났다가 힘을 제거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길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탄성 변형이랑 그런 거. 그걸 지금 이 위에 있는 걸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로. F 아까 뭐랬어? 힘 델타. 이거는 변형이야. 어디냐면 원래 길이에서 땡겼어. 이 길이 늘어난 길이가 뭐라고? 변형 길이 델타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봐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힘에 대해서 길이 변화. 내가 힘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길이가 변화돼. 길이가 변해. 근데 내가 힘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다시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래프가 갔다가 힘을 주는 동안에는 이 길이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만 힘이 제거가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모두 다 원래 상태.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역적이다 불러. 가역적. 가는 가능하다. 역적은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가역적은 리버시블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는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보고 가역적이다라고 불러. 자,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면은 뭐야? 선형 탄성, 뭐 비선형 탄성 이렇게 했는데 선형은 뭐야? 말 그대로 직선이야.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다시 올라 상태로 돌아간다고. 비선형은 뭐냐면 힘을 줘. 그러면 어느 상태에는 늘어났다가 갑자기 큰 힘을 주지 않는데 막 늘어나. 그렇죠? 그러다가 힘을 다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는 거야. 선형은 말 그대로 직선이라고. 비선형은 직선이 아니다. 직선이 아니다. 이거는 직선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직선이 아니라는 건 뭐야? 쭉 이렇게 늘어났다가 원래 상태로. 탄성 변형은 이런 거구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해되죠? 자, 탄성 변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봅시다. 탄성 변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성 계수라는 거야. 탄성 계수는 영어로 elastic modulus라고 하고 탄성 계수를 나타내는 고유의 영어 단어는 라지 E를 써요. 공학에서 라지 E 쓰면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 얘는 탄성 계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 대부분의
표현은 그렇게 해. 탄성계수. 탄성계수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영률이라고도 불러. 탄성계수를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0이야, 0. 젊어서 0이 아니라 이름이 0이라고. 그래서 0이라는 사람이 0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계수이다. 그래서 영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탄성계수나 영률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책에는 탄성계수라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영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탄성계수가 뭐냐? 탄성계수가 뭔지를 보자. 탄성계수는 정의가 어떠냐면 탄성 영역에서 인장 응력과 인장 변형률의 기울기 이렇게 됐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쵸?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합시다. 얘는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힘을 줬을 때 길이 변화가 나타나.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가령 선형 탄성이라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선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 직선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힘을 줘. 그러면 이렇게 쭉 늘어나. 이렇게 쭉. 성격이 곧지 않아서. 내가 힘을 줘. 그럼 이렇게 쭉 늘어나. 쭉 늘어나다가 어떻게 힘을 제거해. 그러면 원래 상태로. 이게 선형 탄성이잖아. 됐죠? 그러면 이 조건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 빨간색의 그래프하고 빨간색의 그래프 다시 그려봅시다. 빨간색의 그래프 파란색의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파란색의 그래프가 칩시다. 그러면 이 조건에 있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된다고. 다시 탄성계수. 우리는 지금 탄성 변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탄성 변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성계수라는 거야. 탄성계수는 같은 말로 영률로 불려. 탄성계수는 고유하게는 라지 2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탄성계수가 뭐냐? 탄성계수는 탄성 영역에서 인장 응력과 인장 변형력의 기울기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보자라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는 내가 뭘 그린 거냐면 F와 델타야. 우리 앞쪽에서 봤던 이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을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 내가 같은 힘을 줬어. 이렇게 그래프를 지금 내가 10이라는 힘만큼 줬어. 10이라는 힘을 줬어. 그러면 파란색은 늘어난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늘어난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빨간색은 같은 힘에 대해서 얼마큼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 늘어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아까 여기에서 얘를 생각을 해봐. 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힘을 줘서 이만큼 늘린 거잖아. 그게 이거라고. 힘을 줬어. 내가 힘을 줘서 어떻게? 이만큼 늘린 거야. 근데 어떤 재료는 그 힘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힘을 줬는데도 이만큼 늘어나는 애가 있어. 이 두 개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는 거야. 어떤 애는 같은 힘을 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떤 애는 덜 일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강력한 스프링하고 아주 약한 스프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10이라는 힘을 똑같이 줬을 때 강력한 스프링은 조금밖에 못 늘리겠지. 근데 약한 스프링은 이만큼 늘어날 거라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이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F랑 델타 힘과 변형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야? 기울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기울기. 우리가 중학교 때 y는 ax 이렇게 해서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1차 함수에서 얘가 뭐였냐면 겹친다. y는 ax 이런 걸 배웠다고. 얘가 뭐냐면 기울기야.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작다라는 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게 기울기가 크다. 이건 기울기가 작다야. 작다. 봅시다. 이 기울기 조건에 있어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는 y고 여기는 x였잖아. 기울기는 요거에 얼마큼 누웠느냐 서 있느냐를 표현을 해내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y는 ax 이렇게 쓰는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이 값, 얘가 탄성계수라는 거야. 탄성계수. 이게 우리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기울기가 크면 이렇게 가 있고 기울기가 적으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그죠? 탄성계수가 크면 같은 힘에 대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짧고 탄성계수가 작으면 같은 힘에 대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긴 거라고. 됐죠? 그러면 다시 원래 이 용어를 탄성계수라는 걸 정의했던 거 봅시다. 탄성계수나 역률은 뭐라고 하면 탄성 영역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두 다 어디냐면 탄성 영역만 생각해야 돼. 탄성 영역이라는 게 뭐죠? 탄성 영역이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금속을 재료를 아주 조금만 당기면 그 상태에서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탄성 영역이야. 근데 탄성 영역을 지나도록 내가 계속 힘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 금속에 원래 있었던 재료의 모양이 바뀌어. 그게 소성 영역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탄성 계수는 소성 변형, 즉 뭐 영구적으로 변형이 발생하는 조건이 아니라 탄성 변형, 즉 힘을 줬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단계에서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인장 응력과 인장 변형률의 기울기야. 교수님, 아까는 F하고 델타에 있어서의 조건을 기울기로 표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응력이란 말과 변형률이란 말이 나오죠? 그냥 똑같이 그냥 힘, 길이 변화로 생각하세요. 조금 이따 왜 응력하고 변형률을 따로 배우거든. 배울 때 다시 한번 그때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힘, 변형, 힘과 변형에 있어서의 기울기에 대한 조건의 내용으로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탄성 영역이야. 탄성 영역. 그 안에서만 이 말이 존재할 수 있어. 같은 그래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는 탄성 변형을 배워서 탄성 변형은 원자 배열의 구조로 보면 이런 거야. 결론적으로 뭐야? 아무 일도 없어. 힘을 줬다가 힘을 제거하면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그냥 원래 상태의 모양대로 돌아가고 원자도 원래 최초의 그런 구조로 돌아가.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힘을 줄 때 늘어난 길이에 대한 조건은 그 재료에 있어서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기울기가 크다.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큰 경우와 기울기가 작은 경우에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했어요. 그죠? 같은 힘을 줬을 때 기울기가 작은 애들, 기울기가 작은 애들, 기울기가 큰 애들은 늘어난 길이가 다르잖아. 이 용수철, 강한 용수철과 약한 용수철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탄성 변형에 있어서 방금 얘기했었던 탄성 계수에 대한 조건을 봅시다. 얘가 뭐냐면 탄성 계수의 단위, 응력의 단위를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응력 설명을 할 땐
같이 보면 될 거야. 뭐 어쨌든 이건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단위,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이런 것처럼, 킬로그램 이런 것처럼 단위야. 어쨌든 탄성 계수를 숫자로 표현한 거 보면 이게 금속들이야. 금속은 탄성 계수가 높은 애들도 있고 탄성 계수가 낮은 애들도 있네. 그쵸?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스틸의 탄성 계수가 207이야. 알루미늄 탄성 계수가 69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느낌이 오나? 철은 우리가 변형시키기 위해서 가하는 힘에 대해서 같은 힘을 알루미늄한테 하면 어떻게? 확 휘어지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탄성 영역에서의 이야기예요. 이런 애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세라믹이 다 탄성 계수들이 높죠. 뭐 당연하겠지. 세라믹은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니까. 생각을 해봐. 유리도 탄성이 있어요. 즉 힘을 어느 정도 줄 때는 깨지지 않아. 그리고 그 힘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들 되게 많은데 유리판을 어떤 봉으로 계속 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판이 살짝 휘어요. 깨지기 전까지 살짝 휘어. 그 상태에서 힘을 주던 봉을 제거하면 유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이게 탄성이라고. 그쵸?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깨지는 거지. 그렇다. 자, 이제 탄성 변형은 이제 이해됐고, 소성 변형 없어.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의 정의는 뭐야? 아까 탄성 변형의 정의는 어떻게 했는데? 요걸 갖고 가서 붙여봅시다. 딱 붙네. 자, 소성 변형을 정해 봅시다. 소성 변형은 뭐야? 응력은 조금 이따 다시 다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힘이라고 생각해. 내가 힘을 줘. 어떤 재료에게 힘을 줬어. 변형, 모양이 바뀌었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응력, 힘을 없앴어. 됐어요? 근데 탄성 변형은 변형, 즉 내가 힘을 줌으로써 바뀌었던 모양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얘는 어떻게 돼? 그냥 변형된 그 상태로 남는 것. 그게 뭐야? 그게 소성 변형이라는 거지. 됐어? 소성 변형. 자,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조건에 있어서 원자 배열을 봅시다. 아까 탄성 변형의 그림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요. 재료가 있어. 금속이 있어. 이 길이는 원래 이 길이야. 원자 배열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힘을 줘. 힘을 줘서 어떻게 탄성, 즉 원자와 원자 사이가 억지로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 힘을 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원자 배열에 있어서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네. 얘가 이렇게 돼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배운 거. 뭐야? 전위가 이동한 거네. 전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형, 즉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끔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결함이야. 우린 결함에서 배웠지만 전위는 결국은 금속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전위라고. 원자 배열의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재료가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야. 근데 내가 억지로 당겼어. 조금만 당기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쉐가닥 돌아갔겠지. 그게 탄성 변형이었잖아.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거야.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당긴 거라고. 계속 용수철 예를 들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용수철 내가 조금만 당겨. 그럼 얘네들 이렇게 늘어나. 그쵸? 그리고 내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게 탄성인데 용수철 내가 힘을 줘. 늘어나. 더 힘을 줘. 이 상태에서는 안 드러나잖아.
그죠? 탄성 변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데 소성 변형에 대한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돼? 전위랑 관련돼 있다라는 의미라고. 소성 변형은 반드시 탄성 변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요. 당연한 얘기야. 전위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어요. 힘을 받은 원자의 배열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늘어날 수 있는 길이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결합 구조가 끊어지면서 전위가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델타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야. 이 델타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뭐야? 원인은 일라스틱, 탄성과 거기에 뭐까지? 플라스틱, 소성까지 들어와 있다고. 구조를 잘 살펴봐야 돼. 구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힘을 제거했어. 그러면 소성 변형이니까 변형은 그대로 남겠지. 그래서 변형은 그대로 남았어. 근데 어머? 내가 힘을 주고 있었을 때의 변형 길이가 이만큼이잖아. 그 변형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이만큼이 다시 되돌아갔네? 왜 되돌아갔죠? 이만큼은 왜 되돌아간 거야? 이만큼은 뭐였는데? 이만큼은 탄성 변형이었잖아요. 그래서 탄성 변형만큼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돌아가고, 전위에 의해서 발생한 소성 변형만큼은 영구적인 변형으로 남게 되는 거지. 스프링 강하게 잡아당겨서 늘어난다? 소성 변형이 일어난 거라고. 전위가 움직인 거예요. 그죠? 어릴 때, 뭐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 볼펜에서 스프링 빼가지고 놀다가 확 잡아당겨서 볼펜 스프링 늘어나면 볼펜 못 쓴다고, 그쵸? 우리 엄마의 등짝 스매싱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네. 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예요? 소성 변형을 우리가 일으킨 거야. 그 스프링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전위를 움직이게 한 거라고. 그걸 우리 어머님들은 모르시고 등짝 스매싱으로 응대를 하셨던 거지. 우리가 소성 변형과 탄성 변형을 공부할 줄 모르셨을 겁니다. 뭐 어쨌든 소성 변형이란 건 결국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배열의 구조가 바뀌는 거야. 뭐 그게 전이야. 구조가 바뀌고 그 구조가 바뀐 것 때문에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을 해. 물론 힘을 줄 때보다 조건에 있어서 변형 길이가 줄어드는 건 뭐 때문이야? 탄성 때문이겠지. 탄성은 소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성을 거치기 때문에, 탄성은 소성이 일어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보다 길이가 줄어드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길이가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랬다가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힘을 바짝 주면 얘가 이만큼까지 늘어났어. 됐죠? 근데 힘을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만큼 된 거라고. 이만큼이 뭐야? 소성 변형이 일어난 거고,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형한 만큼은 뭐야? 이만큼은 탄성이 된 거지. 탄성은 줄어들고 이만큼 소성만 이대로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 관점에서 왜 소성 변형은 영구적이야. 탄성 변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가역적 이렇게 불렀잖아요. 리버시블. 근데 소성 변형은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켜. 자, 마찬가지 이걸 힘과 변형, 길이 변형의 그래프로 봅시다. 처음엔 탄성 영역이야. 힘을 줬다 힘을 제거하면 사라질 거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근데 힘을 줘. 계속 힘을 줘. 그럼 어떻게 힘을 계속 주면서 플라스틱 소성 변형이 일어나서 연재 힘을 제거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 변화는 원래 상태의 조건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왜? 걔네들은 탄성이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탄성이잖아. 이만큼은
탄성으로 사라진다고. 여기서 이만큼 늘렸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되돌아가는 거야. 뭐 때문에? 탄성 변형이 초기에 일어난, 그러니까 초기에 발생한 탄성 변형으로 일부는 되돌아간다고. 무슨지 아시겠죠? 방금 계속 설명했었던 내용들이니까 알 거라고 봐요. 이 두 개 그림을 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개 그림을 잘 비교해봐. 탄성, 소성. 원래 원자 배열 힘을 줬어. 그렇지? 얘도 힘을 줬어. 얘 원자 배열의 조건을 봐요.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다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1, 2, 3, 4, 5. 1, 2, 3, 4, 5, 6, 7. 그렇죠. 원자 배열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즉 전이가 발생하면서 뭐가 발생한 거야? 소성 변이가 발생한 거라. 이 원자 배열에 있어서의 변화측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들도 탄성 변형을 갖고 있으니까 힘을 제거하면 영구적인 소성 변형은 남지만 탄성 변형만큼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는 차이가 나는 거고, 얘네들은 전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성 변형도 없고 원자가 잠시 늘어났다가 원래 상태로 복귀하니까 당연히 길이 변화도 없는 거지. 이 그림 제가 안 그렸는데 되게 의미 있고 똑똑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이쪽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탄성은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소성만 남은 거야. 소성만 남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네. 자, 다시 이제 내용을 알았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알았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알았는데 지금 언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계적인 특성, 얼마큼 강하고 단단하냐를 얘기한다고.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얘기하는 그 내용 뭐야? 우리가 힘을 줘서 얘네들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힘을 줘서 얘네들의 모습을 바꾸는 거야. 탄성 변형이라는 건 힘을 주지만 모습이 바뀌진 않는 거고, 소성 변형이라는 건 힘을 주지만 모습이 바뀌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모습이 바뀌는 조건까지 된 것.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금속이라는 재료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모양을 바꾸지 않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얘 결국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기계적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적 특성에서 제일 먼저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린 거야. 자,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에 대한 개념은 이해했을 거고, 아까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던 용어들이 자꾸 나와. 응력, 변형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봅시다. 응력과 변형률 얘기를 할 거야. 응력과 변형. 용어 설명을 할 거야. 용어 설명을 먼저 하고 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디테일을 살려서 앞쪽에 정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돼요. 어려우면 그냥 힘, 변형 봐도 돼요. 전혀 상관없다니까. 자, 이거 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자, 여기 칠판이 있어. 칠판이 있는데 칠판을 제가 저의 손바닥으로 눌렀어. 웬만하면 칠판이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중고등 때 썼던 녹색 칠판 혹은
보드마카를 쓰게 만든 하얀색 그 철제 칠판 생각해요. 내가 손바닥을 밀어, 내가 뭐 아이언맨이나 뭐 이런 히어로가 아닌 다음에야 뭐 구멍을 뚫을 수 있겠어? 못 뚫어. 자, 그런데 내가 뭐를 갖고 이번에는 하냐면 송곳이 있어. 송곳을 내가 꽉 쥐고 칠판을 찔렀어. 그러면 송곳은 웬만하면 구멍이 난다고. 구멍이 나고 얘는 구멍이 나지 않아.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뭔가요? 이 차이는 뭐죠? 재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뒷판을 받치고 있는 이 칠판은 같은 재료야. 그쵸? 같은 재료라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손바닥으로 밀 때나 송곳으로 밀 때나 나는 같은 힘으로 밀고 있어. 그런데 왜? 이 경우에는 칠판이 구멍이 안 나고 이 경우에는 칠판에 구멍이 나죠? 왜? 무슨 차이죠? 잘 모르겠으면 집에 여러분들 각 방문 송곳으로 찔러보고 손바닥으로 밀어봐요. 어느 쪽에 구멍이 나나. 해볼 수 있다니까. 해봐요. 물론 망가지는 거는 여러분들 돈으로 하세요.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구멍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힘이 어떻게 돼? 집중돼 있다고. 힘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거야. 힘이 집중이 된다는 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손바닥은 손바닥 영역 넓이만큼 가는 거고 송곳은 그 힘들이 이 하나로 집중되는 거라고. 결국은 무슨 얘기야? 같은 힘으로 해도 그 힘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넓은 면으로 가느냐 좁은 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칠판이 느껴지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힘이 집중되냐 집중되지 않느냐는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칠판이 느끼는 거라고. 힘을 받는 쪽이 느끼는 거라고. 힘을 받는 쪽에서 가해지는 힘의 면적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힘의 크기와 같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 그래서 응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응력이라는 힘.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미안합니다. 힘에 대해서 면적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응력이라는 것,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면적은 에어리할 거고 힘은 아까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돼.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야.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예로 설명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똑같아. 10이야. 근데 손바닥은 면적이 10이고 송곳은 면적이 1이야. 됐죠? 그러면 응력을 계산해 봅시다. 응력. 그냥 단위 다 무시해보고 응력을 계산해 봅시다. 이게 손바닥이라면 응력은 1이 되는 거지. 그쵸? 송곳이라면 똑같이 응력이 되면 송곳은 응력이 어떻게 돼? 10이 되는 거잖아. 이게 너무 헷갈리나? 내가 힘이 10이라는 힘을 줬어. 근데 손바닥은 면적이 5야. 됐어? 근데 송곳은 면적이 2야. 면적이. 손바닥 면적. 혹시 헷갈릴까? 손바닥 면적. 이게 송곳의 면적이야. 됐어요? 그러면 응력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지.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손바닥 경우에는 그치? 손바닥에 의한 응력은 얼마가 계산이 돼? 2로 계산이 돼.
송곳에 의한 응력, 즉 칠판에 전달되는 응력은 얼마? 5만큼 전달이 된다고. 봐봐요. 내가 내는 힘은 똑같았어. 그치? 나라는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잖아. 내가 송곳을 쥐든 뭐 망치를 쥐든 그걸 쥐는다고 해서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바뀌진 않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만큼만 힘을 내겠지. 같은 힘이야. 근데 그 힘을 전달한 힘이 전달되어진 조건에 있어서의 면적이 넓으냐 좁으냐가 칠판에서 느껴지는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해서, 즉 단순한 힘으로는 칠판이 받는, 즉 힘이 전달되는 쪽에서의 조건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단위로 뭐를 나타내면 응력이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죠. 응력. 같은 의미로 압력도 있어요.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 응력, 압력 두 개. 그래서 단위는 같습니다. 응력이라는 개념을 언제 아시겠죠? 응력이라는 개념을 아실 거고. 자, 이제 응력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원래 수업 자료로 들어갑시다. 수업 자료 보면 응력과 변형률에 있어서 제목이 공칭 응력이야. 공칭 응력. 응력이면 응력이 공칭 응력. 공칭 응력은 어떤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공칭 응력을 하면 진 응력과 구분하려고 나뉘어진 말이에요. 진 응력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true야. true stress. 진 응력을 구분하려고 공칭 응력이라는 말. 공칭 응력은 뭐냐면 응력인데 스트레스니까 응력인데 공돌이들이 쓰는 응력 이 정도쯤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응력하면 다 공칭 응력을 얘기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렇지 이게 공칭 응력과 진 응력의 차이점을 인장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 다른 수업 시간 있으니까 그건 두고 저는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내용들만 해봅시다. 다시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뭘 할 거면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배울 거야. 기계적 특성은 뭐야? 강하고 단단한 정도라고. 얼마큼 강하냐? 얼마큼 단단하냐? 그게 기계적 특성이야. 기계적 특성이 좋다. 그러면 강한 거야. 단단한 거야. 그걸 배울 거라고. 그 개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배운 거고,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라는 건 결국은 얘네들을 변형시키는 힘과 관련돼 있단 말입니다. 그 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단지 힘으로만 나타내기에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개념이 나타나? 응력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보통 응력 이러면 다 공칭 응력이야. 공칭 응력과 대별되는 다른 개념은 진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칭 응력과 진응력의 차이?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쳐봐요. 내용들이 잘 나올 테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왜? 우리는 진응력을 안 쓰니까. 우리는 공칭 응력이라고 불리우는 요 개념만 활용을 해요. 공칭 응력,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돌이들이 쓰는 응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통 응력 얘기할 때는 대부분 공칭 응력에서 공칭을 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응력은 진을 빼고 응력 이렇게 부르지 않아. 진응력을 부를 때는 진응력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공칭 응력 혹은 응력, 이거는 다 같은 개념이고, 두 개가. 됐죠? 자, 공칭 응력. 앞으로는 그냥 응력이라고 칭할게요. 응력이라고 칭하겠다고. 응력은 뭔데?
응력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야.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게 응력이잖아. 응력. 면적분의 힘이야. 근데 이 응력에도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렇죠? 공칭 응력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는 공칭 응력과 진응력은 저 상위 개념의 분별이었고, 지금은 이제 공칭 응력 내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응력이 존재해.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이야.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 응력이란 개념은 둘 다 똑같아요. 응력이란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 면적에 대해서 응력이란 건 뭐야? 면적분의 힘이야.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라고. 그럼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은 개념이 뭐야? 인장 응력은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장 응력이란 건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면, 아까 그 면적을 얘기했잖아. 면적은 넓이니까. 그 관심 있는 면에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뭐로 불러? 이건 인장 응력이라고 부른다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 정육면체, 뭐 어쨌든 육면체가 있어. 근데 내가 힘을 이 방향으로 줬어. 상관없잖아요. 내가 힘을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지. 내 마음이야. 그렇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내 마음이야.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그려진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 이 육면체를 약간 비스듬하게 당기고 있는 거네. 그쵸? 근데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은 어디냐면 여기야.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면에 대해서, 내가 이 관심이 있어 하는 면에 대해서 내가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이쪽이지만 이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의 힘들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봉을 잡고 위아래로 잡아당긴다고 할 때 봉에도 여러 방향의 힘들이 존재해요.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에 수직으로 힘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힘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근데 인장 응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 지금 여기 파란색 하늘색 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힘만 가지고 나타낸 응력을 인장 응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전단 응력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내가 어떻게 관심이 있어 하는 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는 수직이 아니라 어떻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랬잖아. 여기에 보면 검정색 방향으로 힘을 당기고 있어. 아까도 제가 여기에서 힘을 당기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당기더라도 어떻게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이 이거라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도 생기고 이 면에 대해서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또 힘이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직접 당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면을 어느 기준면으로 두냐에 따라서 인자 응력과 전달 응력은 변하는 거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면이 이 면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면이야.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인장 응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 방향의 힘만 인장 응력이 되는 거라고. 전달 응력은 이 방향의 힘만 전달 응력이 되는 거라고.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이 이 면이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는 힘의 방향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외부에서 이 재료에게 가한 힘이잖아. 그게 아니야. 전달 능력과 미안합니다. 인장 능력과 전달 능력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이 어디냐. 그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을 하면 그게 인장 능력이고 그 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작용하면 그게 전달 능력이라고. 그러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면은 무한대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장 응력도 무한대의 크기대로 나뉘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고. 물론 원래 처음부터 작용하는 힘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인장 응력과 전달 응력에 대한 크기는 변하겠지. 하지만 인장 응력과 전달 응력의 정의로 본다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 그게 기준이 돼서 그 면에 대한 방향을 봤을 때, 그 면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봤을 때 그걸로 인장 응력과 전달 응력을 나눈다라는 거야. 이해하려나? 이해하겠죠?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물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육면체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방향으로도 힘이 전달이 되나? 이 방향으로 얘가 당겨지는 힘이 존재하나? 존재해요. 존재한다고. 이 수평으로 존재하는 힘이 존재하나? 존재해요. 인장 응력과 전달 응력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봅시다. 인장 응력에 대해서 그럼 보면 인장 응력은 주로 영어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시그마 이렇게 돼. 시그마. 자, 그랬어요. 시그마. 보통은 시그마 이러면 대체적으로 응력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혹은 어떻게 돼? 인장 응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그마. 전달 능력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타우 이렇게 봐. 타우. 아까 시그마를 얘는 시그마. 얘는 타우. 이렇게. 얘는 타우로 갔을 때는 얘는 응력을 통틀어서 표현하죠. 얘는 무조건 전달 능력이라고 표현할 때만 타우를 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응력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이 시그마를 꼭 미안합니다. 인장 응력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시그마 이러면 응력이래. 이 응력이라는 개념으로는 당연히 인장 응력과 전달 응력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처럼 쓰이기도 한다고. 근데 시그마의 원래 개념은 뭐를? 인장 응력을 의미하는 거야. 타우는 얘를 응력의 개념으로 하지 않고 얘는 타우는 무슨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응력 전체 개념으로 타우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타우는 전달 응력을 표현할 때만 타우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봤었을 때 시그마 얘는 인장 응력이지. 그냥 응력이라도 쓴다고 그랬어요. 얘는 면적. 얘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면적에 대해서 힘인데 이 힘의 방향이 우리가 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수직으로 작용을 해야 이게 인장 응력이 되는 거라고. 타우 전달 능력이야. A0 이건 뭐야? 마찬가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면이에요. 관심 있어 하는 면에 대해서 얘는 뭐야? 전달 능력은 그 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존재하면 얘를 전달 능력으로 본다라는 거지. 우리가 관심 있는 면에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냐 수평으로 작용하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 그 면적은 그 힘이 가해지는 면이니까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 또는 파스칼 이렇게 써요. 왜? 응력 시그마는 면적분의 힘이었잖아. 힘의 단위는 뭐예요? 포스의 단위는 보통 뉴턴 이렇게 쓴다고. 면적은 뭐 센티미터 제곱, 밀리미터 제곱, 얘는 미터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터 제곱분의 힘, 얘는 같은 표현으로 간단하게 파스칼 이렇게 써요. 파스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파스칼이라는 과학자 알죠? 이 뉴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뉴턴 그 과학자. 그래서 가령 메가 파스칼 이건 파스칼인데 메가야. 기가 파스칼 얘는 파스칼인데 기가야. 이게 뭐야? 메가는 10의 6 곱하기 10의 6 파스칼, 기가는 10의 9 파스칼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메가, 기가는 지수의 크기죠. 저 킬로그램이잖아. 여기 킬로는 10의 3. 그렇죠? 미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메가 구람 얘는 10의 6 기가 구람 얘는 뭐 10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구람 9가 아니라 구람이라고. 그램 킬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킬로미터 메가미터라고 쓰진 않지만 어쨌든 단위에 있어서의 킬로 메가 기가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 이번에는 공칭 변형률이야. 공칭이라는 얘기는 설명했으니까 됐고, 이번에는 변형률이야. 변형률은 뭔데? 아까 우리는 변형을 봤잖아. 변형 이런 게 뭐야? 원래 길이가 이런 애였어. 원래 길이가 이런 애인데 길이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원래 길이에서 얼마큼 는 거야? 이만큼 늘었다고. 됐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늘은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원래 길이가 이랬다고. 원래 길이가 이랬어. 근데 얘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형된 길이는 이만큼만 변형이 된 거지.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이 1cm야. 그럼 원래 얘는 1cm였다가 1cm가 늘은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2cm의 재료인데 여기에서 2cm에 대해서 1cm만 늘었다고. 그럼 봅시다. 얘네 둘은 모두 다 1cm씩 늘어났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녹색과 파란색을 이제 비교하고 싶어. 누가 더 잘 늘어나?
근데 문제는 늘어난 길이로 보면 녹색이나 파란색이나 1cm씩 늘어났잖아. 똑같이 늘어났어. 그러면 누가 더 잘 늘어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개는 같이 잘 늘어나는 애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최초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의 만큼 비교를 해주면, 그 비율을 비교를 해주면 구분이 가능해지지. 어떻게? 얘 원래 길이 1cm. 그쵸? 나중 길이가 어떻게 돼? 나중 길이가 2cm. 그럼 얘를 변형률을 봅시다. 그럼 변형률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변한 길이를 놓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율에 대한 개념이라고. 변형률, 증가율, 감소율 할 때 그 율, 그 레이트, 영어로 레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돼요. 원래 기준으로 변한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보면 원래 길이 얼마예요? 1cm. 변한 길이가 2cm야. 그럼 변한 길이로 보면 1cm라고. 왜?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가 변한 길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1이 1만큼의 비율로 변한 거라고. 얘는 파란색은 봅시다. 원래 길이, 그다음에 변한 길이야. 길이 변화를 보면 원래 길이가 2cm야. 근데 얼만큼 변했어? 1만큼 변했다고. 왜? 원래 길이 2cm인데, 미안합니다. 원래 길이 2cm인데 나중 길이 3cm. 그게 변한 길이잖아. 이게 원래고 이게 나중. 그쵸? 이게 원래고 이게 나중. 이게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레이트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배우면 돼.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한 길이에 대한 비율, 이게 모두 다 율이야. 율. 어떤 레이트라고. 그럼 봅시다.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 얘는 0.5가 나온 거라.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가능해져. 얘는 1만큼의 비율로 늘었는데 얘는 0.5만큼의 비율로 늘어난 거야. 그럼 누가 더 잘 늘어났어? 빨간 애가 더 잘 늘어난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쪽에 썼던 것처럼 또 바꿔볼까? 변형률이란 건 어떻게 돼? 원래 길이야. 원래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 늘어난 길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 변화된 길이로 놓고. 변화된 길이 같은 말은 뭐예요? 이거는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이게 변화된 길이야. 이게 뭐야? 이게 변형률이라는 거야. 이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얼만큼 그 길이가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찬가지 인장 변형률과 이면은 전단 변형률은 우리가 관심 없고 측면 변형률로 봐요. 아까 응력은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중요히 봤잖아. 근데 얘는 인장 변형률과 측면 변형률만 봐요. 전단 변형률은 실생활 우리가 그 재료 관점에 있어서의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전단 응력을 측정해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전단 변형률을 신경 쓰지 않고 인장 변형률과 측면 변형률만 신경 써. 변형률을 나타내는 단위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얘는 어떻게? 얘는 엡실론 이렇게 엡실론 이렇게 읽습니다. 엡실론. 엡실 이렇게 엡실론 전단 변형률, 인장 변형률은 뭐야?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늘어난 길이, 그거에 대한 변형률 값이에요. 됐어요? 가령 지금 원래는 검은색이 있어. 검은색 재료가 있어. 어떤 재료가 있는데 내가 이걸 이 방향으로 당겨서 쭉 늘렸어. 녹색으로 늘어났다고. 그럼 길이가 변했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조건에 있어서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의 조건으로 힘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조건이면 인장 변형률로 본다라는 거야. 힘, 그렇죠? 길이 방향이 수직으로 변하니까. 됐죠? 그래서 엡실론에 대한 조건을 보면 아까랑 우리가 설명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L0 이게 원래 길이야. 원래 길이고 얘는 뭐야? 길이의 변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변화된 길이. 변화된 길이가 되는 거지. 변화된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치? 나중 길이에 대해서 처음 길이를 빼면 나오는 거지. 원래 얘 파란색이 2cm였어. 근데 얘네들이 3cm로 늘었어. 그러면 인장 변형률은 어떻게 구해?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조건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면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면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늘은 거잖아요. 이 면을 가진 이 재료를 보면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이만큼 2cm였다가 3cm로 늘었잖아. 됐어요? 인장은 힘의 길이, 힘의 방향대로 같은 방향으로 보면 돼. 면에 대해서 수직인 거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보면 어떻게 돼? 엡실론 인장 변형률 원래 길이가 2cm였는데 변화된 길이는 1이야. 1cm는 어떻게 나온 거야? 나중 길이에 대해서 처음 길이를 뺀 거라고. 측면 변형률은 원래 검은색이었다가 늘어서 땡기면 땡긴 길이만큼 폭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왜? 이만큼이 늘어났으면 이 늘어난 건 어디서 온 거야? 옆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 조건으로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래의 폭에 대해서 어떻게 돼? 길이의 변화라고. 길이의 변화. 근데 왜 여긴 마이너스가 붙었을까? 왜? 이 값이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이 값이 음수가 나와요. 이 옆에 있는 경우랑. 왜?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하잖아. 길이의 변화는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야. 근데 얘는 폭은 어떻게 돼? 폭으로 보면 나중 길이가 가령 2cm였고 줄어들었고 처음 길이가 3cm였다가 줄어드는 거잖아. 처음에 3cm였다가 얘가 늘어나면서 폭이 줄어들었어.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음수에 음수를 붙여서 u를 어떻게? 양수로 만들려고 한 거야. 사실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
변화 길이에 대해서의 조건을 봤었을 때 방향 변화가 표현되기 위해서 음수를 쓴 것뿐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텐데 이 방향으로 x가 플러스면 이 반대 방향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2cm 라고 하면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cm 간 거야. 근데 마이너스 2cm라고 봅시다. 길이가 음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길이가 눈에 보이는 값인데 그게 어떻게 음수로 존재를 해? 길이를 뒤집으면 음수인가? 길이라는 값은 음수가 될 수 없다고. 2kg 무게야. 마이너스 2kg 무게가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개념이야? 영혼까지 탈탈 털어내면 마이너스 2kg가 되는 건가? 아니라고. 얘네들은 모두 다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이 음수라는 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다고. 방향.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측면 변형률이 마이너스 0.2야. 이 얘기는 뭐냐면 변형률이 0.2인데 얘네들이 줄어들었구나. 됐어요? 혹은 똑같은데 0.2야. 그리고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0.2만큼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요게 얘랑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 교재에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건 변형률은 그렇잖아. 증가 감소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보면 비율, 즉 변화된 값만 존재를 표현을 하려고 마이너스를 쓴 것뿐이라고. 이렇게 하면 음수가 사라지니까. 됐죠? 이게 공칭 변형률에 있어서 인장 변형률과 측면 변형률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해줄게요. 이게 강의 시간이 한 1시간 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조금씩 뭐랄까 쉬운 표현으로 맛이 조금 가요. 지금 이게 인장 변형률, 측면 변형률 얘기하면서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뒤에 설명이 살짝 조금씩 빠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거야. 제일 처음에 했었던 슬라이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배워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배울 건지를 구분해 주는 내용이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주로 개념을 배웠어. 탄성 변형률과 소성 변형, 미안합니다.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배웠고,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에 있어서의 개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하부 개념들, 그렇죠? 탄성 계수에 대해서 배우고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다고. 응력과 변형률은 이 두 가지 예를 생각하면 돼. 칠판을 뚫을 수 있느냐, 이 길이에 대한 변화값으로 누가 더 잘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 배웠었던 응력과 변형률의 이야기도 되는 거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강의가 2개 올라갈 거예요. 보충 강의까지 해서 2개 올라갈 거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고 어디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죠. 그리고 시험 공부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근데 그 질문이 그런 거 있잖아. 12개의 슬립 시스템을 다 적어주세요. 이런 거 질문은, 그쵸? 아니야. 그거는 이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질문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 나갈 겁니다. 자, 시험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이메일, 카톡, 문자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시고, 답변 안 하면 답변 해줄 때까지 괴롭혀서 계속 보내시면 답변하겠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